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인적인 나도 되지만은 우리 가족, 민족 뭐 이것도 다 하나의 큰 범위에 나에 속하니까요. 자기를 알려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존재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두 가지, 시간적 고찰과 공간적 고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걸 좌우할 때 보면 우선 두 가지가 작용해요. 하나는 만약 가정 같으면 남편을 누구 만났느냐, 아내를 누구를 만났냐, 친구가 누구냐, 어떤 회사에 내가 취직해가 다니느냐, 이런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이게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 또 뭐 사춘기 때 어떻게 자랐느냐, 부모님의 어떤 정신 건강 상태가 어땠느냐, 이런 게 그 사람의 삶의 행과 불행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인간관계와 내 자신의 과거로부터 온 문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관계를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공간적인 관계, 이거를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역사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늘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현재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상태가 어떠냐, 중국의 상태가 어떠냐, 미국의 상태가 어떠냐, 뭐 세계 정세가 어떠냐, 이게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게 지금 우리 삶을 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죠. 그런데 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난 100년 동안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경험, 남북 간의 분단이 된 경험, 또 전쟁까지 치른 경험, 그런 상처들, 우리가 그걸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고 있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가 덧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도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 시간적인 관계인 역사성, 그리고 공간적인 관계의 사회성,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고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이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성, 그러니까 국제관계,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검토되더라도 세 번째, 현재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역량을 가지고 이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데 전략과 전술, 소위 말하면 주체 세력의 어떤 그런 기획력이나 어떤 실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어떤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여행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얘기가 다 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역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의 과거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둘러봤을 때 지금 역사 왜곡, 역사 유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세 군데가 있다. 6,000년 역사에. 첫 번째가 상고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어떤 근원에 해당되는 이런 상고사 부분의 유실이 굉장히 많다. 왜곡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상고사 부분의 유실과 왜곡이 주로 이건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 중국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상고사의 유실과 왜곡이 우리의 문명이, 그러니까 중국 문명의 아류, 중국의 변방,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남이 그렇게 아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부터 이런 문제, 열등의식을 안고 있다. 이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열등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그 역사적 왜곡이 아주 심한 부분이 어디냐면 근대사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우리가 결국은 일제히 침략을 받고 일제히 식민지 지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살다 보면 사람 힘이 약하면 뭐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부도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상처, 열등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열등의식이라는 거는 힘이 약해서 일제히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반성을 해가지고 그 독립을 위해서 철저하게 투쟁을 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냥 한갓 우리가 그때 어리석어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또 전쟁에 패해서 많은 그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지금 더 큰 힘으로 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독립운동을 못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그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제대로 독립을 했던 투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배워지지 않고 있다. 즉 여기에 왜곡과 유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독립운동사 부분이. 왜 이건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가까운 데 이런 왜곡과 유실이 많으냐. 이거는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서 그렇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남북 간 경쟁에 있어서의 일종의 자기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편에 대한 것을 왜곡시키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왜곡돼가 현재 전달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회복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아마 회복이 될 거예요. 여기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가 통째로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의 독립운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만 왜곡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엄청난 이 독립운동사가 왜곡되어 있다. 즉 김일성 부대의 투쟁만 주로 다루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늘 일본에 대한 우리의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열등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정립이 됨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힘이 붙여서 식민지배를 당했지만 우리는 그 반성에 따른 그만한 투쟁을 했고 그래서 독립을 했다. 이런 이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 미국하고 미국의 그 공격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수교하고 다시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또 한국이 거기 가서 엄청난 그 민간의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베트남 사이에 베트남이 미국과의 사이에 그 피해의식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의 미국에 굴하지 않고 격퇴시켰지 않습니까? 침략을 격퇴시켰다. 승리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비교적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나간다. 우리한테도 뭐 사과해라, 뭐 해라 이런 요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침략받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침략에, 그것도 강대국에 엎혀서 그 용병 역할을 해놓고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그런 사과나 사죄, 미안함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지금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피해의식이 적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 독립운동사가 정립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역사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정신세계에 지금 심각한 이 열등의식이 솟아난 하나의 서구 문명, 특히 미국에 대한 열등의식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의 지금 정신세계 안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뭐 근대사, 이제 현대사의 왜곡이다. 현대사의 왜곡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 왜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명적 열등의식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식계층이 다 이게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해 와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을 계도하죠. 이 나라의 지도급이라 그러면 거의 80%가 학계로부터 모든 분야가 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죠. 근데 그것에 그 미정립이 갖는 열등의식은 상고사 부분은 중국에 대한 문명적 열등의식,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는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 현대 부분은 미국에 대한 열등의식 또는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 이걸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류 문명을 앞서서 창조하거나 요즘 말하는 세계 인류국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경제만 좀 잘 된다고 인류국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기술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문명이 앞서야 되는데 이 정신문명이 앞서려면 창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창조성이 생기려면 이런 열등의식이 극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 세 가지 역사적 왜곡 중에 상고사 부분이 특히 이번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상고사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왜 상고사 부분이 이렇게 왜곡이 되거나 유실이 됐느냐? 유실이 된 거하고 왜곡이 된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유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왜곡이 됐다는 건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이 유실이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침략 과정에서 이제 이 소위 사서가 대부분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소위 배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고조선 시기, 그러니까 고조선 시기 3대 왕 때 이미 배달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했다. 갈림토 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의 원형인데 이게 이제 배달육인데 이 부분이 유실이 언제 됐느냐 하면 고구려 시대에 와서 고구려가 패망하면서 고구려가 이 같은 민족에게 패망을 했으면 이 역사적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망을 했고 당나라는 그 당태종 때 워낙 혼이 났기 때문에 이 당나라가 고구려가 멸망을 할 때 이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모든 문화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서 같은 건 다 불질러서 없앴고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 걸 두려워해가지고 고구려의 이 소위 엘리트 계층을 전부 당나라로 데리고 가서 전부 유배시켰습니다. 그걸 분산 유배시켰습니다. 임금과 이런 사람은 장안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귀족들은 전부 저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분산 유배시켰습니다. 이게 다시 만나는 걸 뭐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일본에도, 일본에 베트남에도 우리 민족의 일부가 있고, 저 티베트 쪽에도 일부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이걸 분산 유배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중하층은 이제 영주라고 해서 이 요서 지역으로 유배를 시켜서 평양성은 텅텅 비워버리고 다 불질러 버려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성 전체를. 이렇게 철저하게 유배되는 과정에서 사서가 5,000년 역사가 모조리 소실이 됐다. 두 번째, 그것을 그러나 사서가 소실이 돼도 사람들은 역사를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죽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발해 시대 때 다시 일부,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유기백권, 신집 5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전부 다 고기에 대한 옛날 역사 기록에 대한 책들인데, 이 부분이 유실된 것 중에 구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좀 축약해서 발해 시대에 어느 정도 복원을 했는데, 이게 발해가 거란족에게 망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시 소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해는 그래도 고구려를 계승해서 일부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걸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 발해에서 유실된 게 복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해하고 신라가 이게 우리 남북한처럼 지금처럼 적대 관계를 이렇게 남북한이 남북국 시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을 하고 신라도 그때 혼란기에 빠졌고, 그런데 신라의 혼란기를 수습한 게 고려고, 그래서 신라의 역사는 고려 시대에 와서 삼국사기라 그래서 신라의 역사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해는 이 민족에게 멸망당하면서 발해의 역사를 제대로 계승을 못했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도 제대로 기술이 안 됐고, 발해에서 계승된 옛날 우리의 역사가 거의 다 소실이 되어버렸다. 이래서 이 소위 고려 시대에 와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기록할 때 신라에서 알고 있는 수준, 신라는 역사의 정통성에 놓여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알고 있는 당군의 얘기 정도가 소위 삼국유사의 앞부분에 실리고, 그 다음에 고려인들이 일부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들을 이런저런 책에서 일부 기록에 남긴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그래도 고려 시대에는 역사란 건 이게 옛날 역사는 대부분 다 구전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시 일부 모아놓은 기록들이 뭐 제왕기나 삼국유사 앞부분 이런 데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삼국유사 같은 데도 삼국시대를 기록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배달시대, 조선시대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고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의 앞부분에 옛날 얘기를 약간 몇 페이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인시대 얘기가 환인 한 사람 얘기, 환웅시대 얘기가 환웅 한 사람의 얘기, 당군시대 얘기가 당군 한 사람의 얘기로 축약이 돼가지고 마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처럼 이 5,000년의 역사가 축약이 돼서 우리에게는 지금 설화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당군신화 같은 거를, 당군설화 같은 거를 뭐 일련이 조작을 했다든지, 고려시대 때 몽골함의 침입을 받으니까 민족사를 일부러 그래 확대시켰다, 이런 얘기는 진짜 이 사대주의자들이 만든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고구려 고분에 4세기, 5세기의 고구려 고분에 이미 당군 설화와 관계되는 거의 같은 형의 고분에 이미 그림이 다 나옵니다. 신단수가 있고 밑에 조그마한 거 동굴이 있고 거기에 곰이 들어있고 밖에는 호랑이가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걸 무슨
고려시대에 조작을 하거나 만들겠어요. 그래, 이런 이제 유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나마 고려시대에 조금 그나마 흔적을 좀 남겼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환단고기 같은 것도 그때 채취된 기록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는, 조선시대에는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유생들이에요, 유생들. 소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유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뭐 도교를 받아들인다, 유교를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중국을 모국으로, 어버이 국가로 생각하는 사대주의를 취한 거예요. 중국이 그냥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다든지 문명이 앞섰다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중국은 우리의 어버이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중국보다 더 역사가 앞선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이걸 중국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싫어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걱정을 해서 이런 사서 흔적이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금서를 시켰습니다. 모든 이런 옛날 우리 역사에 대한 거, 중국보다 앞서다든지 문명이 이런 얘기는 전부 금서화 시켰어요. 이런 데서 이제 자발적 사대죠. 조선시대가 갖는 가장 큰 병폐는 자발적 사대였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이게 바로 우리가 동학혁명이 승리하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근대사회, 근대국가를 수립을 했으면 그나마 이게 복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조선의 또 나라까지 일본이 또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이런 금서로 모아놓은 그 왕실의 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누가 차지했나 하면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차지했고, 일본 학자들이 와서 다 또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그 옛날 그런 고서들은 또 일본어로 떼요. 대부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의 문명이 이게 독립된 문명이 아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는 우리나라가 청동기 문명도 자생적으로 없었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료적으로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 비극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첫째 역사적 유실이고, 이런 역사적 유실은 결국은 역사를 모르니까 생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같은 거는 언어는 잃어도 역사는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가 집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집에서 아이가 나면 아주 3살,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애 손 붙들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의 쭉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 역사관을 갖고 있고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안 써도.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도 언어는 조선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왜 민족의식이 자꾸 희박해지나 하면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 조선말로 조선족 소학교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연변 대학을 다녀도 국사가 뭐예요? 중국사가 국사예요. 왜 입을 벌립니까? 중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중국이 국사죠. 중국 역사를 배우는데, 그러면 조선사를 배우느냐? 조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잃어도 좋은데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죠.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언어보다도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민족성 자체가 없어지죠. 여기 여진족, 거란족, 선비족 이런 다 역사도 모르고 언어도 잃어버리니까 종족 자체가 없어졌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돼 버렸죠. 두 번째, 이제 다시 우리의 근대 대학이 생기면서 소위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고 거기에 역사학부가 생기면서 그 교수가 일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조류는 뭐냐? 실증주의 역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전부 지 맘대로 하지 말고
고대의 문헌에 근거한 실증될 만한 걸 가지고 역사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주의에 의해서 소위 서울대학교에 그런 일본 교수에 의해서 역사학부가 생기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서 저희 조선사 학생이 들어가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이것이 해방된 이후에도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것 전체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다른 대학도 가서 또 뭐 교수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앉는 문제가 뭐냐 실증주의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료가 없으니까 역사를 우리 여기 상고사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역사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대 문헌이 없으니까 결국 고대 문헌을 찾는 게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중국 사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자기 역사를 자기 눈으로 자기 역사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이 자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항상 그 동쪽 오랑캐들의 역사 기록을 거기다가 몇 줄씩 넣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역사를 기록하는데 위지에, 삼국지에, 그 중에 위지에, 위나라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게 뭐예요? 동이에요, 동이.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그 위나라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언제 쳐들어왔는데 그놈들을 어땠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그 당서에 그 당나라 고구려하고 싸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하고 당나라 싸운 역사를 기록하니까 그게 고구려 사람이 기록한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당서는 그래도 조금 지금 보면 그래도 사실이 조금 더 많다면 신당서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연개소문의 연자가 이연이하고 연자가 같다고 천자로 바꾸는 성조예요. 천개소문이라고. 이런 기록의 흔적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더 올라가면 이제 소위 한서 지리지 한서의 동쪽에 요동태수가 있고 요동태수의 동쪽에 고구려족들이 옛날 노락질하러 쳐들어왔다. 그걸 어떻게 혼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부여에 대한 얘기, 뭐 풍속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나온다든지 또 더 위에 올라가면 또 거기에 중국 역사의 얘기, 중국도 이제 그 위에 가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얘기되는 중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의 그런 한두 마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걸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를 재정립했다 이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중국 사람이 본 조선사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복원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기록 중에도 우리가 잘 찾으면 우리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 부분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나, 그때 우리의 이런 역사를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했나, 이렇게 이제 이게 해가면서 참고를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역사의 실증 자료로 삼아서 지금 역사를 교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위 학문 세계를 체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중국 역사의 아류, 중국 문명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소위 말하면 관학계, 그러니까 제도권 학문이 갖는 가장 지금 큰 한계점이다.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해가, 이거에 대한 왜곡의 반대가 소위 말해서 학이 없는 이 제야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 이제 지금 우리 역사가 이랬다 하고 이제 내는데 이건 또 너무 또 어때요? 이 근거가 희박하게 너무 또 과장해가지고 내니까 이 사람이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거 조금 왜곡됐다 싶어도 이쪽 거 보면 이거 너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야사학자의 주장이 이것도 조금 더 실증적으로 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돈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투자를 안 내주니까 혼자서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책 뒤져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뭘 만들다 보니까 이건 검증 과정도 안 거친 주장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한, 안 그래도 사대주의 사관에서 이걸 보니까 더 황당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상고사 부분에 심각한 왜곡과 유실 현상을 갖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하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의 이 증표, 이걸 보면 이 우리의 기록하고 이 요하 문명에서 나오는 이 유물의 이 연대 측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5,000년 전에 이미 그 무덤이 그냥 이렇게 뭐 고인돌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건물보다 훨씬 더 큰 한 변이 60m 되는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이 유적으로 나와 있고 치가 13개나 있는 성이 이미 유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물과 유적의 측면에서는 이 환단고기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선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대 문명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이게 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 거의 제가 그냥 보거나 지금 학자들이 볼 때는 그 중국의 기록이나 이 유물로에 나온 이런 모습이나 우리 고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볼 때는 아사달이 이 소위 요하 문명이 아사달 지역이었다, 신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전설식으로 지금 가리키는 건 옳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곰이 뭐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사람 여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곰족,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족장의 딸이 다시 말하면 환웅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당군이다 이렇게 보고 호랑이는 도망갔다 하는 것은 이 호랑이족은 이 이주민인 천황족하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어때요? 공존을 모색을 안 했고 곰족은 천황족과 공존을 모색해서 결혼 동맹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공유사는 완전히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지난 30-40년 동안에 경주 지역에 상공유사 기록에 따라서 대부분 발굴해 봤더니 거기에 따른 기록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공유사에 대한 가치가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된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과거에 우리 역사가 어땠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에 어떤 발전을 도모할 거냐 하는 미래의 과제와 이게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려가 자기의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가 안 하고 우리는 신라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라는 누구를 계승했나 할 때 신라는 박역거세로 시작입니다. 박역거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당군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부여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신라는 토착 세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역사 신라로 만약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면 우리 역사는 2000년으로 한계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가 국호를 지으면서 주장했던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서희의 단판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고려는 그 신라가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대동강하고 원산만 유역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는 발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해가 멸망을 시킨 게 요나라 아닙니까? 거란족 요나라가 발해를 딱 점령을 했는데 그때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동강 유역에서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영토를. 소위 그게 강동 육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란이 딱 보니까 이 자식 우리 땅 뺏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발해 땅은 다 자기 땅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만 대군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내 나라. 그러니까 이게 고려로서는 그 요나라 군대를 당할 재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했을 때
서희가 적진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의 땅을 가져가느냐, 내놔라. 왜 그게 누구 땅이냐. 우리가 발해를 계승했다. 이거. 우리가 발해를 멸망시켰고 발해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게 발해 땅 아니냐. 이랬을 때 서희가 뭐라 그랬냐. 뭐 우리나라 국호가 뭔지 아냐. 고려다. 왜 우리나라가 고려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만약에 네 얘기대로 하면 고구려의 옛 땅이 다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면 이 고구려의 옛 땅인 이 만주벌판이 우리 땅이니까 이거 다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딸린 거예요. 자기가 한과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강동에 있는 압록강 이남에 있는 이거는 그러면 인정을 하고 이 고구려의 선점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누구 송나라하고 저기 친하지 말고 우리하고 더 친하자. 이래가 이제 화친을 맺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이게 민족의식이 있을 때 이런 외교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서희가 이런 고려가 국호를 세울 때 이런 역사의식이 없이 국호를 지었거나 서희가 이런 역사의식이 없었으면 이런 담판이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외교사에서 최고의 담판자가 누굽니까? 서희로 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가보세요. 외교부에 제일 그게 서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고사 부분이 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 없는 걸 뭐 과장해가 우리가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잃어버린 거를 좀 재정립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